오늘도 평양정 보통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아버지가 대학 교수이고 어머니는 여맹위원장으로 북한에서 좀 산다 하는 집이 연좌제로 인해 풍비박산되어 살기 위해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젊은 탈북 여성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특권층으로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의 시선에선 축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여성연맹위원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부모의 직업과 지위가 곧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김정은만 권력을 세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일반 주민도 아버지가 간부면 자식도 간부가 되는 구조이죠. 아버지가 간부였던 덕에 저도 학교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반장이며 전교 부회장이며 중요한 자리는 늘 제 차지였습니다. 그땐 그게 제 실력 때문인 줄 알았어요. 딸만 둘인 우리 집에 제 여동생도 저처럼 간부 가정의 혜택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공부는 조금 모자랐지만 성격이 착해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잘 돌봤죠. 우리 가족은 안정적이고 평안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인지 알게 된 건 여동생의 일을 겪고 난 뒤였습니다. 전 북한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군에 입대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군에 입대하려면 다양한 치욕적인 검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다른 여군들은 신체 검사와 함께 불필요하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여러 과정을 겪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인맥 덕에 그런 과정을 건너뛸 수 있었고 쉽게 군에 들어갈 수 있었죠. 저는 그것이 특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때는 그저 당연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황해남도 해주에 있는 군단 사령부로 배치된 뒤 저는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 북한에서도 잘 알려진 곳이었어요. 연평도 포사격을 했던 부대였고 복합적인 군사적 긴장이 있을 때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최근에는 남한으로 쓰레기와 오물을 담은 풍선을 보내는 일도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차, 2차 연평해전에도 우리 부대가 참여했는데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부대로서 최전방에서 긴장감을 늘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원에서 10년간의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군 복무는 생각보다 더 힘들고 고된 일이었어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훈련과 엄격한 규율, 그리고 상관의 비합리적인 명령들에 지쳐갔습니다. 여군들은 수시로 밤마다 불려가 상사들의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북한 군대에서 여성의 지위는 정말 형편없는 것이었죠. 그 속에서 저는 다른 여군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며 제가 받은 특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저를 오히려 더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어요. 제가 누리는 특권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군 생활을 이어가는 중 어느 날 집에서 여동생과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동생이 유치원에서 학부형들에게 받은 뇌물, 그게 문제였습니다. 당시 선생님 월급이 2,600원이거나 3,000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드라마 한 개는 거의 한 달 월급에 해당하거나 더 비싸거나 했어요. 그러다 보니 드라마는 최고의 뇌물이었죠. 북한에서는 학부형들이 선생님에게 뇌물을 주는 일이 흔합니다. 주로 식량이나 물건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여동생이 받은 뇌물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드라마였어요. 처음엔 여동생도 그걸 뇌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학부형은 그렇게 말하며 겉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CD를 건넸다고 해요. 여동생은 학부형이 선물로 주는 물건을 북한에서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받아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만의 드라마가 들어있었고
그 드라마가 화근이 될 줄은 몰랐죠. 여동생은 받은 드라마를 호기심에 몰래 시청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적발되면 정치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심각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너무나 재미있는 남한 드라마에 빠져 15부작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또 보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여동생을 신고했습니다. 북한의 감시망은 정말 촘촘합니다. 여동생이 혼자 몰래 본다고 생각했던 드라마가 결국 누군가의 눈에 띄었고 국가안전보위부가 개입하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고 여동생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왜 대한민국 드라마를 봤느냐? 누가 줬느냐? 여동생은 학부형이 준 것이라고 말했지만 보위부는 쉽게 믿지 않았어요. 학부형과 여동생 모두를 철저히 조사했죠. 이 일로 인해 우리 가족은 간부 가정이라는 지위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 자리에서 물러났고 어머니도 여성위원장 직위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가끔 아버지를 보면 배가 홀쭉해진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버지는 장군님처럼 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가 나온 것이 부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 전까지는 저희 가족이 마을에서 존경받고 중심에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저희를 피했습니다. 누군가 저희와 얽히는 걸 두려워한 거죠. 그 모습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제가 군에서 복무 중이었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서 특권층으로서의 안정된 삶을 누리던 우리가 한순간에 몰락하다니요. 여동생의 사건은 저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위부는 저를 조사하기 위해 불러들였고 군에서도 더 이상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내 가족이 문제를 일으켰다. 내가 군에 남아있을 이유가 뭐냐?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실 일반 병사들은 북한에서 군 생활을 하려면 집에서 쌀을 보내주거나 돈을 보내야 군대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서 집으로 올 수 있어요. 결국 저는 군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군대를 자원해서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간부가 되고 당원이 될 길을 열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동생의 사건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무너진 가족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동생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담배를 피우며 혼잣말을 하셨죠. 이 나라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조차 문제로 만들어버린다. 아버지의 말은 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몰락한 이유는 단순히 여동생의 실수일까요? 외국 드라마를 본 게 뭐 그리 대단한 죄라고 한 가정을 깡그리 망가뜨릴 수 있는 체제 자체가 문제이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억압하는 구조가 문제죠. 이 체제 아래서는 어떤 특권도 영원하지 않고 어떤 안정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좌제로 가족이 몰락하고 배급도 잘 나오지 않은 우리 집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군인도 아니었고 간부 가정의 지위도 없었기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결국 저는 중국으로 돈을 벌러 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중국으로 가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저도 그 길을 택한 것이죠.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상황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려 했지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신매매범에게 걸려 도망치는 상황까지 맞닥뜨렸습니다. 도망치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들이 신고하여 저는 결국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으로 돈 벌러 가는 북한 여성들을 노리고 인신매매범들이 중국 오지에 장가 못 간 남자들에게 팔아넘기는 일들은 부지기수라고 들었습니다. 북송된 이후 저는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단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번호로 이름이 불렸고 저는 8821번이었습니다. 대소변을 보려 해도 선생님, 소변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했고, 보지 마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그냥 참아야 했죠.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양반다리로 앉아 양손을 무릎에 올리고 머리를 45도 각도로 숙인 채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CCTV로 보고 있다가 8821번 나와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창살 앞에 가서 뒷짐을 지고 머리를 구덩이처럼 잡아당겨 창살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밖으로 불려나가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잡혀왔으니 당국의 눈에 저는 이미 의심스러운 존재였죠. 6개월 동안 노동단련대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차라리 몸을 때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될 정도로 손가락을 내밀게 한 뒤 감시용 막대기로 손가락을 때리는 벌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렇게 맞아서 지금도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용하면 손가락이 뻣뻣해지곤 합니다. 출입문도 없고 작은 구멍으로 기어다녀야 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 뒷짐을 지고 뒤로 기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마치 벌레 취급을 받는 것 같았고 그냥 굶어 죽을 걸 탈북을 괜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가족을 그냥 볼 수 없어 중국으로 돈을 벌러 간 것인데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한없이 괴로웠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과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구류장과 노동단련대에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전 남한으로 탈북이 아니어서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여동생의 사건과 제 전역 그리고 중국에서의 실패와 노동단련대에서의 시간까지 이 모든 일들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민낯을 보고 특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은 시간이었죠. 여동생의 사건과 제 전역은 저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북한 체제의 민낯을 보게 한 계기였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체제를 맹목적으로 믿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 특권은 결국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형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니 온 동네 사람들이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저를 대했습니다. 엄마나 저 탈북했던 애래. 사람들은 저를 마치 돌연변이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웃어 보이기도, 인사를 나누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미 바깥 세상을 한번 보고 왔잖아요. 중국이라는 곳을 경험하고 나니 북한의 삶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감옥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더는 살 수 없어. 가자.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결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여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지.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살아만 계세요. 제가 꼭 모시러 오겠습니다. 두 번째 탈출을 결심한 날, 저는 제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각오로 심장을 조였습니다. 첫 번째 탈출에서 부모님의 지지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혼자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스스로의 생명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에 주머니 한쪽에는 독약을, 다른 쪽에는 날카로운 면도칼을 넣었습니다. 만약 잡히게 된다면 차라리 제 손으로 끝을 내겠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함께 탈출할 동료는
감옥에서 만난 언니였습니다. 그녀는 감옥 생활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강인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목표가 아니고 남한으로 탈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회주의 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놀랍도록 잘 살게 되었다는 중국보다도 더 잘 산다는 한국으로 갈 계획이었어요. 이 길이 성공한다면 자유와 희망을 찾겠지만 실패한다면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탈출 경로를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하루 만에 배로 한국으로 직행할 수도 있었지만 비용이 무려 1,200만 원. 그에 비해 태국과 캄보디아를 거치는 6개월 여정은 3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생명을 담보로 걸어야 하는 길이라니. 저는 고민 끝에 빨리 한국에 도착해 돈을 갚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브로커들은 한국에서 탈북민들에게 정착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당장 돈이 없으면 후불로 브로커를 고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후불은 위험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었고 우리를 내팽개칠 수도 있으니까요. 탈출 첫날 밤 브로커의 지시대로 트럭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야. 언니가 이를 악물고 속삭였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면도칼을 쥐었습니다. 트럭이 멈출 때마다 들려오는 군인들의 발소리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야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트럭에 실린 짐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은 죽음의 문턱을 넘는 기분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뛰어. 머뭇거릴 틈도 없이 우리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발이 닿는 땅마다 진흙과 돌이 발목을 붙잡았고 몸을 숨길 만한 곳이라면 가시덤불이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에야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찬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우리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후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를 거치는 여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수십 명이 함께 갇혀 지낸 날들, 도처에 깔린 군인과 경찰들의 감시망, 먹을 것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해 몇 날 며칠을 굶어야 했던 시간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 도착하면 자유와 함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탈출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이었고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움켜쥐는 여정이었으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처음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마주한 장면은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지옥에서 갑자기 천국으로 이동한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저는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크고 호화롭고 웅장하다는 인천공항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크고 안정적인 버스를 탔는데 아무 소리 없이 덜컹거리지 않고 미끄러지듯 달리는 버스에 또 한 번 놀라며 커튼을 살짝 밀고 밖을 쳐다보다가 여기가 한국이 아니고 잘못 왔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높은 빌딩과 깨끗한 거리, 가장 놀라운 건 거리의 차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차들이 물 흐르듯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신호등 지시에 따라서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국정원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는데 저를 담당하는 조사관은 키 크고 잘생기고 세련된 분이 친절하게 간질간질한 목소리로 웃으며 물었어요. 잘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잔뜩 겁을 먹고 긴장한 저는 그의 첫 인상부터 큰 혼란에 빠졌어요. 그가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어디서 왔어요?
세상에. 탈북한 저에게 선생님이란 호칭을 쓰다니. 이건 뭐지?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전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이 뒤집히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뭔가가 있어 조심하자. 저는 그의 눈치를 보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일행 속 유일한 여자가 저였기에 더욱 긴장이 되었어요.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자. 그는 저를 방으로 안내하더니 갑자기 커다란 바퀴 달린 가방을 건넸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1층, 2층으로 층층이 펼쳐지는 구조였어요. 안에는 운동복, 속옷, 칫솔, 샴푸, 비누까지. 뭔지 알 수 없는 물건은 자세히 읽어보니 민망한 신식 생리대였어요. 북한에서라면 꿈도 못 꿀 호화로운 물건들이었습니다. 샴푸를 손에 들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꿈인가? 내가 군대 있을 때 샴푸 한 번 쓰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후 바로 건강검진이 진행됐습니다. 피를 뽑는데 정말 끝도 없이 뽑더군요. 북한에서는 피 한 방울도 아까워하는데 제 피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며 속으로 투덜댔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세뇌 교육받을 때 들었던 말이 생각났어요. 남한에 가면 피를 다 뽑아 죽인다는데 하는 말이 생각나 일말의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했죠. 아까운 내 피를 그냥 다 뽑아가다니 엑스레이 기계로 갈비뼈 사진까지 찍을 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의료 체험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들었던 남조선 국정원은 고문과 폭력의 온상이라는 말은 다 거짓이었구나. 피를 뽑은 걸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다니 놀라웠는데 그날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어디 금가거나 부러진 곳도 없고 다른 곳들도 이상이 없습니다. 인체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잘 드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잘 드십시오. 그리고 정말 놀랐던 건 조사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긴 책상을 사이에 두고 조사관이 저를 바라보며 군대 이력을 물었습니다. 군대 갔다 왔다며? 어디 부대? 저는 솔직히 답했죠. 군단 사령부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사관은 무언가를 컴퓨터에 입력하더니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놀랍게도 제가 복무하던 부대였습니다. 이 건물이 너희 부대 정문이지? 여기 경비소대 있고 2층짜리 건물은 너희 통신중대잖아. 제 머릿속은 멍해졌습니다. 북한의 모든 정보가 다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이어질수록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너 고등학교 다닐 때 박현숙 선생 있었지? 그 사람 정말 악랄했나 보네. 여기까지 기록이 있더라. 조사관이 말하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에서 멀고 먼 이곳까지 제 과거와 주변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을 했다는데 전 탈북자가 그렇게 많은지도 놀랐습니다. 주로 남한 정보를 더 잘 알고 접할 수 있는 각계. 각층의 엘리트들이 탈북을 더 많이 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기 어려웠어요.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해준 15평 임대 아파트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연좌제로 몰락하기 전까지는 저도 평양에서 좀 살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12층 아파트에는 물이 잘 나오고 전기가 끊김이 없어요. 더욱 놀라운 건 24시간 뜨거운 물도 나오는 거예요. 정말인가 싶어 자다 일어나 불을 켜보고 물도 틀어보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고층 아파트 싫어해요. 물이 안 나올 때가 많으니 물을 길어다 먹기 힘들고 전기가 자주 끊기니까 걸어 다녀야 하거든요. 그래서 고위층들은 모두 1층에 살아요. 한국 생활은 이처럼 충격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월급을 받고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한 달에 180만 원. 북한에서라면 160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손에 쥐고 이걸 어떻게 다 쓰지? 하며 혼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 부지런히 돈을 모아 부모님과 동생을 탈북시킬 때 필요한 브로커 비용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브로커 비용은 만만치 않아요.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오려면 더 큰 비용이 들죠. 지금도 매달 부모님께 중국 돈 위안화를 조금씩 보내드립니다. 굶지 않고 살아계셔야 탈북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저는 부모님과 동생 탈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한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칼국수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신용카드 계산을 잘못해서 2시간 만에 쫓겨났습니다. 더치페이 해주세요라는 말도 처음 들었고 그게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국정원과 하나원에서 남한 사회에 대해 교육을 받고 나왔지만 현실에서는 당황하고 어리버리했어요. 전 매일 밤 집에 돌아와 뉴스를 틀고 따라 말하며 한국어 억양과 단어를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난 한국에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매일 머리를 떠다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한국말인데 뜻이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도 달랐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존과 한국에서의 적응은 다른 종류의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을 치르며 저는 성장했습니다. 낯선 조사실의 충격, 처음 만져본 샴푸와 속옷과 생리대의 충격, 그리고 신용카드 앞에서의 좌절,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먹었던 생삼겹살.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음식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삼겹살이 그냥 평범한 식사라는 사실이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죠. 하루빨리 우리 가족을 탈북시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북한에서 돼지고기는 정말 귀한 음식이었어요. 돼지고기 1kg 가격이 약 25,000원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대학 교수로 일하시면서 받으셨던 월급이 고작 5,800원이었습니다. 돼지고기 1kg를 사려면 4개월 이상 월급을 모아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월급마저도 제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죠. 돼지고기는 커녕 고기 국물 한번 맛보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었어요. 콜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는 콜라가 자본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중국에서 밀수된 콜라 한 병이 1,000원에 팔렸는데 제가 북한군에서 받던 월급이 280원이었으니 월급 5개월을 모아야 콜라 하나를 살 수 있었죠. 콜라를 사 마신다는 건 보통 사람들에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사람들은 콜라를 살찐다고 안 마신다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북한에서라면 평생 소원이었을 음료를 여기선 살찔까봐 피한다니 이게 정말 같은 세상인가 싶었죠. 처음으로 한국 식당에서 솥뚜껑 삼겹살을 먹었던 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커다란 솥뚜껑 위에 삼겹살을 올리니 지글지글 익으면서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고기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김치랑 마늘을 굽는데 그 맛이 얼마나 환상적이던지요. 삼겹살 한 점을 쌈장에 찍어 상추에 싸먹고 그 위에 콜라 한 모금을 마셨을 때 그 순간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맛인가? 그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돼지고기 한 번 먹으려면 1년은 굶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삼겹살도 콜라도 심지어 삶의 선택도 모두 제 손에 달려있다는 그 자유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을 대단한 음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냥 오늘 뭐 먹을까? 하다가 쉽게 선택하는 메뉴일 뿐이더군요. 북한에서는 삼겹살 한 번 먹으려고 온 가족이 몇 달 동안 돈을 아끼고 모으는데 여기서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서 고기를 굽고 먹고 남으면
그냥 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이 제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내가 진짜 다른 세상에 왔구나. 저는 얼마나 다른 세상에 와 있는지 실감이 났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삼겹살을 배불리 먹고 돌아와 계속 배를 만지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니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세상이구나. 그 한 번의 삼겹살 한 끼가 제게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부모님과 동생을 탈북시켜 온 가족이 둘러앉아 흰쌀밥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밤잠을 줄여가며 투잡을 뛰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준 곳입니다. 이제는 제가 북한에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인간답게 사는 삶을 누리며 조만간 우리 가족들과 이 자유를 함께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콜라 이야기를 들으니 북한에 다녀온 어느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네요.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굶주리고 있어요. 북한은 먹을 게 없어 굶주리고 남한은 남녀노소 살찔까봐 걱정되어 다이어트 하느라 못 먹고 있어요. 하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가족이 탈북에 성공하여 함께 모여 드실 첫 삼겹살과 콜라는 평양정 보통이 사드리고 싶네요. 꼭 꿈을 이루시고 부모님과 동생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도 보내주세요. 평양정 보통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양정 보통을 응원하는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